예, 정부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전략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선택과 집중이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회 간접 자본 등 산업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는 이런 선택과 집중에서 더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때문에 지난달 27일 대통령께서 광양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다, 믿어달라, 또는 지역 편중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강주 전남 지역민은 여전히 어떤 서운한 마음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초기 신당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탈호남, 탈DJ를 부르짖은 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호남 소외와 지역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별 발전을 균등하게 하기 위한 대통령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광양 말씀을 드리면 광양은 차질 없이 건설하고 또 도로도 다 연결하고 철도도 연결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하고 그 배후단지에서 화물을 창출하는 방향을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동북아에서 물동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항만을 짓는데 이게 증가 추세가 멈칫거리니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항만을 잘 다듬어 놓으면 손님 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걱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배후에 물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연구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광양항은 잘 갑니다.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말로는 탈호남 또 이런 말들이 다 있지만 그 표현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쓰일 때마다 다 의미와 용도가 다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지지받는 정당이 되지 않고는 결국 호남에 포위되고 고립된 정당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쓰는 전략적 용어가 탈호남일 수밖에 없죠. 우리 호남당 안 하고 전국당 하겠다. 그러나 호남을 제외한 전국당이 아니라 호남을 함께하는 전국당이 되겠다. 한나라당은 호남을 제외한 정당이지 않습니까? 90년도에 3당 합당 때 아예 그것을 전략으로 선택했지 않습니까? 호남을 제외한 전국당이 아니라 호남을 주축으로 하는 전국당.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설사 주축이 안 되더라도 동반자 전국당이라도 그건 호남 고립당보다는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의 표현이 탈호남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탈호남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질문의 핵심은 딴 데 있었죠. 말하자면 균형발전 전략 중에서 말하자면 지역 간 선택 가장 효율성이랄까 우월성 있는 경쟁력이 가장 높은 특정 분야를 선택하게 해서 그 선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 선택 과정에서는 전국적으로 경쟁하게 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경쟁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호남은 다 불리하지 않냐. 말하자면 고속전철도 아직까지 없고 그 밖에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니까 그러다가 언제 경쟁이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이라는 뜻은 원리입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야 가장 효율성 높은 계획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갈라줄 때 광주에서 나오는 계획과 경쟁을 시켰을 때 나오는 광주의 계획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을 시켰다. 그럼 광주는 그러면 분리해서 전남은 분리해서 이게 할 게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류에 있어 광양에 아주 우수한 그게 자원이 있고, 그다음 전라남도 전반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하지만
소위 그 남해안 관광벨트 부분도 말하자면 계획을 잘 세우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냥 대강 서울만 쳐다보고 돈만 달라고 해가지고는 그게 효율성 높은 게 안 나온단 말이죠. 얼마 전에 전남지사를 만났는데 지금 내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굉장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 지역 간 경쟁, 분권화 시대. 지사가 서울 다음에 자기 갈 자리 그거 궁리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자기 도의 발전을 위해서 궁리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지자체라는 것이 이만큼 문제가 왔는데 여기서도 경쟁체제를 한번 넣어보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주 전남엔 무슨 전망이 있냐? 전남 부분은 전남지사가 뭐 한 개 가져온다 했습니다. 계획을 좋은 걸 가져온다 했으니까 가져오면 확 밀어드릴게요. 근데 광주만 우선 놓고 보면, 광주 전남의 중심이니까 놓고 보면 적어도 21세기가 문화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화 인프라, 그 문화 그 자체는 삶의 질이기도 하죠. 거기에다가 문화 교육, 교류 또는 문화 산업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선거 때 문화수도 할 때 제가 예 좋습니다 했던 이유도 그런 가능성을 내다보고 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열심히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산업에 관한 한 또는 문화수도로서의 그것에 관한 한은 아무도 광주하고 경쟁하기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광산업이 앞으로 얼마만한 세계 시장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한 그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저도 확실하게 모릅니다만 그건 그 기술이 발전하면 점점 시장을 스스로 넓히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 광산업 같은 것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경쟁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이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인 것이라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결국 가장 적합한 가장 효율성 있는 것을 만들어내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불리하다는 선입견 갖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자신 가지고 뭔가 되는 일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지역이 앞으로 성공하도록 그렇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불리하다고 선입견 갖지 마시고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문화의 세기, 광주가 한번 해보자. 빛고월이니까 광산업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냥 자신만만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십시다. 특히 이번 문화 문제에 관해서는 광주의 역량만 가지고는 기획하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중앙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광주 사람들과 서로 광주 문화인들과 교류하면서 계획을 지금 열심히 짜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좀 초보적인 안은 아마 발표될 겁니다. 네,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년에 서울에서 대전까지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40분 거리, 출퇴근 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 경기 중심의 수도권이 충청권으로 광역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더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다른 지방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균형 발전 전략, 또 실질적인 지방 분권, 특히 경제적인 분권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고 또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수도 이전이 부적절하다. 이 말씀은 아니시죠? 예. 그건 역대 대통령들이 다 계획을 세우던 것이고, 우리 어쩌면 국가적 수건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왕에 옮긴다면 자연히 국토의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옮겨놓으면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냐 그러는데 광주까지 1시간 반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 차이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한 차이입니다. 지금 서울과. 한마디로 말해서 광주에서 북쪽으로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아마 출퇴근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서울에 있냐 지방에 있냐 그것 가지고 좋고 나쁜 거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들이 출퇴근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좀 낫겠죠. 예를 들어서 상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훨씬 가까워지고 좋은 것입니다. 그 고속전철은 어차피 놓이는 거라서 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아무리 고속전철이 있어도 그 수도권이 아래로 좀 이제 내려가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집중이 더 심해질 거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말하자면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균형 발전 뭐 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균형 발전 정책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특별히 손해 갈 거다. 그것에 대비한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그 지방 육성에 관한 계획들을 아주 착실하게 진행해 감으로써 가고 또 분권, 분산의 시대로 해서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그 산업이든 문화든 모든 것이 좀 지역으로 가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행정수도 하면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수도가 되면 어떤 차이가 생기냐 하면요. 장관, 국장, 과장 이 사람들이 거의 아침, 점심, 저녁을 그 업무 또는 업무와 연관된 사람들과 만나서 그 밥을 먹고 만나고 하는데 서울에 있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 수도권에서 성공한 사람들, 수도권에서 지배적인 아주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고방식이 자꾸만 수도권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행정수도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거리로 권한과 사람이 분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너무 수도권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도 필요하다. 그래서 소위 지방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그 충청권 어디에서 광주, 목포를 바라보면 훨씬 가까워 보일 겁니다. 훨씬 가까워 보이고 실제로 사고방식도 많이 그렇게 변화해 갑니다. 그리고 그 장관이나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금방금방 그 현장 가서 확인하고 출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주 원활해지고요. 좋아질 겁니다. 네, 시도 통합과 주민 투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지난 10년이 넘게 이 시도 통합 문제 그리고 도청 이전 문제로 지역 간의 갈등이 아주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대구 경북 언론인들의 시도 통합 질문에 대해서 주민 투표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의 시도 통합 그리고 도청 이전 문제도 이 주민 투표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이 행정구역이라고 말하죠. 이제 자치구역이라고 바꾸고 말해야겠죠. 자치구역에 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광역계 시도를 통합할 것은 통합하는 방향으로 더 키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방향이 하나 있고 하나는 오래전에 나온 아닙니다만 전국을 현재의 생활권 또는 산업권, 문화권에 기초해서 약 60여 개의 도로 나누고 행정계층을 축소한다. 이런 안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든 지금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로서는. 왜냐하면 정부는 일거리 하나 만들 때마다 찬반 양론이 갈라지면서 그 반정부적 말하자면 정부에 대한 반대 국민들의 숫자를 자꾸 늘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과제라고 해서 너무 많이 한꺼번에 시작하면 그 반대하는 사람들만 모여도 정부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소위 국책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런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급한 것부터 먼저 하나씩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꺼번에 다 벌리면 큰 싸움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가 지금 일찍 꺼낼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두 가지 안은 있습니다. 안은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또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함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지역은 예를 들어서 섬진강 주변 지역은 이렇게 묶어서 새로운 하나의 그 공동채권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냥 던져만 그런 것뿐이 아니고 전체를 그렇게 나누어서 대개 연구 결과를 내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말하자면 독립도를 하나씩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이상 그냥 어느 나라 치면 그냥 하다가는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합리적인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그 오국장께서 질문하실 때도 뭐 그 당연히 그런 전제로 해서 당신 생각 어떠냐 이렇게 물으신 것인데 저는 그 좀 자발적으로 한번 그 토론들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광주와 전남이 따로 살아서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좀 그 나쁘게 말하면요. 옛날에 도청 이전 계획이나 이런 것 만든 것 자체가 그 옛날에 문민정부 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안이 나올 때 좀 의심이 되기도 해요.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아주 복잡한 싸움을 만들어 놓았을까? 그건 참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좀 이해가 안 가고 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합리적인 방향으로 한번 시도해서 한번 논의를 이렇게 가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가 보면 좋겠다. 그런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 대학과 지방 언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두반을 통해서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대학과 지방 언론의 역할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지방 대학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방대를 나오면 취업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방에 있는 인재들이 서울로만 떠나고 그럴수록 지방 대학은 교육 여건이 더 열악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빈곤이 더 큰 빈곤을 낳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인재 지역 할당제가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에 한정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기업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인재 지역 할당제를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와 함께 지방 언론도 지방 대학과 유사한 실정입니다.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건전한 지방 언론에 대한 지원도 지방 분권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방 언론 지원에 대한 견해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 지방 대학 출신자 취업의 인재 할당제 그거 하겠습니다. 공공 분야가 작다고는 했지만 공공 분야도 그 공기업까지 합치면 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그 확실하게 좀 실효성 있게 그렇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방 균형발전 특별법을 국회에 올려놓고 있는데 지금 곧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되면 내년부터라도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수도권에 있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공공기관에서는 대학 그 지방과 어느 대학을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전체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어서 지방 대학에게 그 졸업 정원 비율에 최대한 가깝도록 채용 인원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지방 대학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결국 우리가 경제가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써라 말아라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의 그 성장 잠재력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 시장도 개혁돼야 되고 시장 여건이라든지 개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기술 혁신, 기술 인력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술 인력 양성을 해야 하는데 이 기술 인력을 양성해 가는 것이 지금까지 말하자면 대학 교육이 기업의 수요를 충분히 다 수용하지 못해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학 교육 과정에서 결국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업과 대학이 소위 산학연 합동체제를 좀 더 강화시켜서 그래서 인재가 제대로 좀 양성되도록 경쟁력 있는 인재가 양성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정책을 필 때 지방대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획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과 손을 잘 잡은 기업이 잘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대학 중에서도 지방대학과 손을 잘 잡은 기업이 더 빨리 성공하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이제 그래도 대기업은 아무래도 지방 잘 안 가려고 하죠. 우선. 그런데 중소기업은 인력이 아주 귀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방의 기업들이 유리하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연구개발에서도 유리하고 그 인력 확보에서도 유리하고 이 모든 것 유리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 지방 대학이 이제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방 언론은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하고 우리 한국만 한두 개의 중앙 언론이 전국을 석권하고 있죠. 그야말로 문화가 다양하고 민주주의가 잘 발전된 그런 그 선진국에 하여튼 전국지 하나가 전국을 휩쓸어버리는 전국지가 어느 모든 지역에서 1등을 하는 이런 그 언론 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그게 뭐 나쁠 거 뭐 있냐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언론사는 자기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지향하는 가치라든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일방적으로 주입되지 않습니까? 수도권, 특히 한국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하고 수도권에 모든 것이 몰려있는 이 상황에서 수도권적 사고방식 가지고 계속 지방 국민들까지 다 이렇게 그 사고방식을 그렇게 한쪽으로 모이게 해놓으면 그야말로 분권 이런 거 안 나오는 거죠.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중앙에서 성공한 언론이 분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비율이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편견이 있거든요. 또 대단히 그 문제가 많은 편견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너무 힘센 사람의 목소리만 반영한다든지 그 등등 많습니다. 많은데 이번에 파병 문제만 해도 노 대통령 빨리 결단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보내는 것을 전제로 결단하라 이런 얘기죠. 또 그런 것을 이 중국을 지배하는 것은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고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지방적 관점에서 볼 때 이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 언론을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진짜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무슨 지원법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 자체도 굉장히 지금 시끄럽게 논쟁이 많겠죠. 중앙 언론이 펄쩍 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나 그건 좀 시끄럽더라도 넘어가야 하는데 넘어가려고 해도 지방 언론 중에는 어느 언론을 지원해야 되냐는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언론이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좋은 방안들을 한번 좀 연구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좀 의견도 한번 좀 모아주십시오. 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5개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씩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시끄러운 것은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하나씩 해가는데 어느 시점인가 한번 제가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한번 좋은 방안들을 연구를 하셔서 제안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칸쿤에서 우리 농민이 자살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개방에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WTO 칸쿤 광료회의 선언문 초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뭔지, 그리고 개방에 대비해서 농업을 살리기 위한 또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멕시코 칸쿤에서 나온 의장 초안을 우리 한국도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전적으로 반대가 아니고 부분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을 주장하기 위해서 반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잡한 문제고, 어떻든 그 농업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 이경혜 씨 그 사건은 정말 참 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이전에 저를 도와주기도 하고 해서 잘 압니다. 아는데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뭐 실감하게 하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결국 개방됩니다. 이건 막을 수 없는 대세입니다. 막을 수 없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정치인들이 말하면 일을 자꾸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작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하되 결국은 열린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간표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야만이 우리 농민들이 가장 그래도 어려움을 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저희 개방에 대해서 거의 준비 없이 와버린 것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쌀 협상해야 되는데 쌀 수매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려왔다는 거죠. 저도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말하자면 저도 모를 만큼 그 문제를 심각하게 정부에서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쌀 할당량을 할당받아가지고 할당 제도를 그냥 그대로 가자고 하면서 최소 물량 제도로 가자고 하면서 그걸 하나도 개방을 위한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고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이런 점이 이제 준비가 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개방되는 것을 안 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개방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농업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동안 번번이 농업에 대한 대책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보면 100%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지 농업 부분의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기술농업 부분에 있어서의 농업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진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해나갈 수 있습니다. 큰 틀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도 경쟁력 있는 농업, 기술 또는 마케팅에 있어서 그 차별성을 강화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가는 것을 1차적인 전략으로 생각해야 하고 이제 경쟁력 있는 농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소득 보전, 가격 지지 정책은 이제 이상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소득 보전 정책으로 농가 수입의 상당 부분을 보전해 나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 이농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농촌에서 탈농은 하되 소위 제촌 탈농 뭐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탈농은 하되 농촌에서 살 수 있게 하는 복지 정책들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집어넣어서 사회 복지 정책으로 그 다음에 그 소득 보전 정책으로 그 다음에는 경쟁력 정책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농업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어쨌든 농민들이 농촌에서 노후 생활을 불안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그 복지 대책도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문화 수도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시고 대통령께 확실한 좀 답을 좀 받아와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셨는데 광주에 좀 마음 편히 갈 수 있도록 좋은 말씀 주시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대통령께서는 광주 문화수도 육성을 공약하신 이후 문화수도는 광주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광주를 방문하셨을 때는 문화메카 육성을 약속하시면서 프랑스의 뽕피두 센터를 예로 드셨습니다. 그렇지만 광주 시민들은 문화수도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핑크빛 공약만 남발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계획만 무성했던 문화수도 공약이 결국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들도 오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해 줘야 할 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2005년에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그 어디 갔지? 이름 하나 좀 가르쳐 주세요. 어? 아닌데. 아시아 문화센터. 그거 맞습니까? 예, 이제 새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대개 문화수도 사업으로 한 2조 정도의 규모의 사업 계획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 사업이 아시아 문화센터입니다. 광주 한복판에 땅을 하나 아주 한 2, 3만 평 규모 따라서 여러 가지 계획이 조금 크고 작은 자리가 있습니다만 2, 3만 평 규모의 땅을 확보해서 이서 상당히 큰 규모 말하자면 그 프랑스의 퐁피두 센터와 같은 그런 문화센터를 일단 만들려고 합니다. 국립 광주 아시아 문화전당이네요. 제 이름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개 한 5천억 들지 않을까. 요 건물 하나에 그렇게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뭐 하는 거냐. 아시아의 문화중심 센터를 만들자. 그래서 문화교류의 중심이 되고 또 문화교육의 중심을 만들고 연구의 중심을 만든다. 요 센터는 그렇습니다. 센터는 요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주변에 이제 광주의 그 연관 계획들이 여러 가지로 들어서는데 그 사업들을 대체로 보아서 한 2조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이제 문화 산업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광주가 말하자면 아시아 문화 중심이 된다. 그런 계획입니다. 이걸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2005년에는 첫 삽을 뜨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왜 안 나왔냐 이러는데 지금 자꾸 재촉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냈습니다만 걱정입니다. 계획을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야겠습니다만 뭐든지 빨리 나오면 이게 부실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만 했지 왜 안 나오냐 이렇게 하시는 심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부실 사업 계획을 만들지 않도록 조금 이것도 느긋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금년 안에 광주에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갈 만한 위원님들을 모셔가지고 우선 추진위원회부터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것도 광주의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여튼 이 엄청난 것을 1년 동안의 계획을 다 세운다는 것이 무리 아닐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그 속도는 저희로서는 2005년까지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하고
계획의 속도가 혹시 너무 좀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하는 그런 것이 광주에서 스스로 어떤 그 논의가 일어나면 그 속도는 광주에서 조절하는 것은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만 중앙정부로서는 여하튼 그렇게 약속대로 밀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그건 뭘 이렇게 건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그 광주가 국제적인 도시가 되는, 그리고 실제로 아시아에서 문화의 수도 또는 파리와 같은 이런 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이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계획도 없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얼마다라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 불균형은 해소한다. 불균형은 반드시 해소한다. 똑같은 공장을 짓는 방법이 아니라 지역마다 이제 자기 지역의 특별한 희망을 가지고 그 동력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제 기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합니다. 이건 우선 일단 계획을 밝히지만 그 외의 것도 지속적으로 균형을 위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지방을 지원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를 나중에 우리 문광부에서 드릴 겁니다. 문광부에서 따로 회견을 한다든지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해서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광양항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래서 딱 하나만 더 드리고 그 다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광양의 위험 요인 분산과 역할, 해양수산부에서 상해, 청도 등 중국 항만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환저 가물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광양항과 부산 신항의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뢰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양항체제 구축이 시급해진 상황에서 태풍 피해로 부산항에서 처리하지 못한 물동량을 광양항에서 처리하는 방안과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배후단지 화물 창출 방안, 이거는 반제품을 사다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수출을 한다든지 또 그 선사들한테 해외 선사들을 유치해서 운영권을 부여한다든지 광양항의 컨셉이 충분하다고 봐집니다. 광양 조기 개발에 대한 정부의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몇 가지 걱정에 대해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답은 뭉뚱그려 하겠습니다. 광양항 개발 계획은 지금 계획이 다 나와 있고 알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차질 없이 진척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특별한 말씀을 드릴 건 없습니다. 꼭 차질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도로 철도 말씀도 드렸고요. 배후단지 말씀도 드렸습니다. 재검토 얘기가 논란이 된 모양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업은 끊임없이 재검토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 되고 나서도 항만 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재설계했습니다. 재검토해가지고 재설계해 보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나더라고요. 지금 이제 물동량의 이동 때문에 약간 그런 거 있으면 항상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검토를 한다고 항상 검토 한마디로 줄어들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마 검토라는 뜻을 안 하거나 줄이는 방향으로의 검토로만 생각지 마시고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관해서 끊임없이 검토해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저한테 얘기한 검토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화물이 만일에 준다고 하면 부두를 얼마만큼 줄일 것이냐, 건설을 얼마만큼 줄일 것이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배후에 다른 물량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좀 잘못 전달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더 말하자면 수도권 물건이 직행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해우단지에서 새로운 일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공리들을 많이 합디다 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외 선사 유치를 위해서 좀 국감 마치고 나면 좀 나서보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좀 잘못된 겁니다. 물론 해양수산부 장관도 해야지만 광양시에서 해야죠. 전라남도 하고 해외 선사 유치는 광양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사 아닙니까? 물론 해양수산부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컨테이너 항만, 컨테이너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해양수산부에서 중용해가지고 소위 그 항만 물류 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그 광양에서 컨테이너 공단 이전 얘기하길래 그 이전하면 뭐 얼마나 부가가치가 얼마나 생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난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말하고 하는 것이 좀 못마땅해서 그랬는데 그 컨테이너 공단도 광양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배치할 겁니다. 하고 지난번에 제가 공단 이전하면 광양이 뭐 얼마나 좋아집니까? 그랬더니 해수부 장관이 제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다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대통령은 안 한다고 거꾸로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자꾸 지역 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좀 싫어해서 그랬는데 이것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염려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